그동안 호강하고 살았으면 됐잖아. 아직도 네가 여기 주인인 줄 알아? 넌 이제 필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가 번 돈 내가 산 집이야. 더 이상 내 인생에 꺼들지 마. 1장 80층 펜트하우스에서 고시원 단칸방으로 화려했던 사모님의 추락. 여러분, 인생은 참 한치 앞을 모르는 법입니다. 남들은 제 인생이 강남 하늘 위 80층 펜트하우스처럼 영원히 화려하고 눈부실 줄 알았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15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남편을 만나 그의 야망을 뒷바라지하며 제 젊음과 고운 손마디를 다 바쳤습니다. 그이가 사업가로 승승장구할 때 저는 그저 그를 빛내주는 고가의 장식품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의 셔츠 깃에 묻은 작은 얼룩 하나도 제 손으로 직접 비벼 빨며 그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만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열매가 독사처럼 무르익자 남편은 가장 먼저 저라는 낡은 껍데기를 벗겨내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낯선 여자의 비릿한 향수 냄새,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남편의 얼음장 같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재산을 빼돌려 두었고 법적으로 저는 그 거대한 집에서 단 한 푼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빈털터리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사모님 소리 들으며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 주제 파악하고 나가. 남편의 그 잔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저는 평생을 닦고 광냈던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깨진 채 명품 가방 하나에 제 인생을 구겨넣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더 이상 저를 비추지 않았죠. 지하 고시원 단칸방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밑바닥으로 추락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모님에서 식당 설거지꾼으로 전락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부르튼 손등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이대로는 죽지 않겠다고요. 이 비참함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그 화려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꺼이 발톱을 감추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믿기지 않는 제안이 들어온 것은요. 한 달 월급이 식당 연봉과 맞먹지만 목숨을 걸고 입을 닫아야 한다는 재벌가의 비밀스러운 입주 가정부 자리였습니다. 2장 평창동 저택의 거대한 성문. 독불장군 왕 회장과의 서늘한 대면. 평창동 산자락에 요새처럼 솟아있는 거대한 저택 앞에 섰을 때 저는 펜트하우스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거대한 위압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왕 회장님의 사적인 성역이었죠. 들리는 소문에는 이곳 가정부들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간다는 괴담이 돌 만큼 주인인 왕 회장님의 성격이 괴팍하고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지하 고시원의 악취보다는 재벌가의 지독한 갑질이 차라리 우아할 것이라 믿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들어선 내부는 그야말로 박물관을 방불케 했습니다. 사모님 시절 드나들던 사교계의 그 어떤 집보다도 압도적인 위용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님은 첫 대면에서 저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더군요. 그저 낡은 가구 하나가 들어온 것마저 귀찮다는 듯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한 명령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해.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함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낮에는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안주인으로 살며 사람을 부려본 경험이 오히려 득이 되더군요. 주인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하인들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부들이 겁에 질려 실수할 때 저는 왕 회장님의 식성부터 친구의 각도까지 소리 없이 분석했습니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노예한 호랑이, 그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줄 품격 있는 그림자라는 것을 저는 간파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도 잠시 왕 회장님의 아나무인인 며느리가 들이닥치며 저를 천한 부엌대기로 취급하고 자존심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이곳의 안주인이 아닌 밑바닥 식모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새기며 저는 더 깊이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재 문틈으로 왕 회장님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가슴을 쥐어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두 번째 기회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식모 생활, 하지만 왕 회장님과의 관계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정숙한 식모지만 밤에는 회장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영숙.
이어지는 3단계에서는 두 사람의 아슬아슬하고 치명적인 로맨스가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3장 저녁의 전조. 앞치마 아래 숨겨진 은밀한 도발과 깊어지는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정막이 찾아든 평창동 저택의 저녁은 낮보다 훨씬 더 농밀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회장님의 야식을 준비하며 일부러 허리 라인을 한껏 조여매는 얇고 꽉 끼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사모님 시절 꾸준히 관리했던 제 골반 라인과 등줄기가 앞치마 위로 고스란히 드러났죠.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고요한 주방을 채울 때 거실에 계신 줄 알았던 회장님이 소리 없이 다가와 제 등 뒤에 섰습니다. 그분의 묵직한 손길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고 귓가에는 뜨거운 숨결이 닿았습니다. 낮에 사람들 앞에서 소리 좀 질렀다고 서운해하는 건 아니지? 아까 나한테 윙크할 때 이 늙은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는 제 척추를 타고 내려와 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짐짓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그분의 손을 살짝 밀어내는 척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일 안 끝났어요. 손 떼세요. 그러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지만 말과는 달리 제 손은 은근슬쩍 그분의 손을 제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분의 거친 손끝이 떨리는 것이 제 살결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로맨스의 불씨는 사소한 에피소드에서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회장님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사별한 전처의 사진이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분이 좋아하시는 향긋한 생강나무 차를 내어드리며 아무 말 없이 그분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비가 오면 마음이 더 적적해지는 법입니다. 제가 곁에 있으니 너무 깊은 슬픔에는 잠기지 마세요. 제 따뜻한 손길에 회장님은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강하기만 하던 재벌 회장이 제 품에 고개를 묻고 어깨를 떨 때 저는 이 남자를 완전히 가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정원의 온실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장님이 아끼던 희귀 난초에 진딧물이 생겨 제가 직접 약을 치고 있었죠. 사다리에 올라가 위태롭게 작업하던 저를 발견한 회장님이 급히 달려와 제 허리를 받쳐주셨습니다. 조심해. 자네 다치면 내 마음이 더 아파. 사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그분의 눈동자엔 단순한 고용주의 걱정이 아닌 한 여자를 탐하는 남자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내려오는 척하며 일부러 그분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고 우리는 온실에 짙은 꽃향기 속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을 한참 동안이나 느껴야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제가 없으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수저를 들어 그분의 입에 음식을 넣어드리면 그분은 제 손가락을 살짝 깨물며 장난을 치기도 하셨죠. 낮에는 엄격한 호랑이 같던 분이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갓 사랑에 빠진 청년처럼 수줍어하며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자네를 보고 있으면 잃어버린 내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그분의 고백은 달콤했지만 저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권력의 맛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방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우리는 이미 서로의 영혼뿐만 아니라 살결까지도 갈구하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목덜미에 깊은 숨을 내뱉으며 오늘 밤 서재 문을 열어두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던 날의 차가웠던 기억이 이제는 뜨거운 욕망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깊어진 로맨스가 밤의 침실에서 어떻게 폭발하는지, 그리고 그 은밀한 순간을 덮친 예기치 못한 침입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중생활의 극치를 달리는 다음 단계도 기대해주세요. 사장 밤의 반전. 서재의 문이 잠기고 시작된 은밀한 지배.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밤 11시, 평창동 저택은 낮의 엄격한 질서가 무너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낮에 입던 헐렁하고 투박한 식모복을 허물처럼 벗어 던졌습니다. 거울 앞에는 펜트하우스 사모님 시절보다 더 요염하게 피어난 한 여자가 서 있었죠.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은색 실크 슬립을 걸치고 목덜미와 손목에 회장님이 몰래 선물한 매혹적인 장미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 속 내 눈빛은 낮의 순종적인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영혼을 쥐락펴락하려는 지배자의 눈빛이었죠. 회장님의 침실로 향하는 복도는 적막했지만 제 발걸음은 거침없었습니다.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독주를 한 잔 들이킨 회장님이 침대 머리에 기댄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호령 한 번에 수백 명을 떨게 하던 재벌 회장이었지만
조명 아래 비친 제 얇은 슬립 차림을 보자 그분의 눈동자는 이내 사냥감을 앞에 둔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침대 위에 거만하게 앉아 그분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깨가 유난히 뭉치셨네요. 이리 와서 엎드려 보세요. 제가 특별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제 부드러운 손길이 따뜻한 오이를 머금고 그분의 탄탄한 등줄기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펜트하우스 시절 최고급 스파에서 전수받은 제 손놀림이 그분의 척추 마디마디를 자극할 때마다 낮에 위험 있던 회장님은 참지 못한 신음을 내뱉으며 제 손길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자존심이 제 손가락 끝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광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 허벅지를 더듬으며 갈구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자네는 내 지옥이자 천국이야.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저는 대답 대신 그분의 귀를 살짝 깨물며 더 깊은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탐닉이 절정에 달하려던 순간 예기치 못한 소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회장님의 큰아들이 안채 문을 무례하게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업 자금 좀 더 주셔야겠어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저는 얇은 슬립 차림 그대로 회장님의 거대한 침대 밑으로 몸을 던지듯 숨겼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침대 위에서는 회장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례하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지 못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의 주정 섞인 목소리와 회장님의 고함이 오갔고 침대 밑에 엎드린 저는 먼지 냄새와 공포감이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위험한 상황 자체가 주는 묘한 자극이 저를 더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아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저는 땀에 젖은 채 침대 밑에서 겨우 기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상기된 뺨, 그리고 얇은 슬립 너머로 비치는 파르르 떨리는 제 가슴. 그 비참하면서도 관능적인 모습을 본 왕 회장님의 눈빛은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렬한 욕망으로 번뜩였습니다. 당신 방금 죽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예쁜 거야? 회장님은 도망치려는 제 손목을 낚아채 다시 한번 침대 위로 저를 거칠게 덮쳤습니다. 공포가 휩쓸고 간 뒤의 열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강렬하게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낮의 식모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직 밤의 지배자만이 이 화려한 침실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어진 관계도 잠시 여우 같은 며느리가 영숙의 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며 집안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영숙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안주인의 자리를 꿰차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5장 침실 뒤에 숨소리와 드러난 발톱. 여우 같은 며느리의 습격.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방 안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침대 밑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제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스릴이 뒤섞인 기묘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고 겨우 침대 밖으로 기어 나온 저를 향해 회장님은 짐승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농밀했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이라도 하듯 더 격렬하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자네가 내 마지막 숨구멍이야. 그 달콤한 맹세와 함께 제 손목에는 억소리 나는 가격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보석이 곧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평범한 식모의 얼굴로 돌아와 주방에서 행주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채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영숙, 당장 안 튀어와. 회장님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저를 부엌대기라 부르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여자였죠. 거실로 달려가니 그녀가 제 방에서 찾아낸 회장님의 명품 시계와 보석함, 그리고 어젯밤 받은 팔찌를 소파 위에 늘어놓고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녀는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천한 년이 어디서 감히 손버릇을 돌려. 도둑질도 정도껏 해야지 아버님 물건에 어디 손을 대. 고개가 돌아가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기세등등하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제 짐가방을 2층 난간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사모님 시절 입던 명품 옷 몇 벌과 속옷들이 거실 바닥에 비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하인들의 수군거림과 멸시 어린 시선이 제 등 뒤로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제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다가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지?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아버님 홀리고 등쳐먹을 줄 알았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보석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더 날카롭게 세워지고 있었죠. 사모님, 그 보석들은 회장님이 직접 제게 주신 겁니다. 제 차분한 대답에 며느리는 실성한 듯 웃으며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미쳤구나. 아버님이 미쳤다고 너 같은 식모한테 이런 걸 줘? 어디서 거짓말이야. 바로 그때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왕 회장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은 낮의 위험 뒤에 감춰둔 분노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며느리의 치켜든 손목을 부서질 듯 낚아채며 일갈하셨습니다. 그 손 내리지 못해.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 맞다. 감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이 사람 방을 뒤지고 짐을 내던져.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자는 그냥 식모잖아요. 회장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집 식모가 아니다. 내 곁을 지킬 정식 반려자이자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다. 한 번만 더 이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는 내 자식이라도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줄 알아라. 집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흑빛을 넘어 하얗게 질려버렸고 나를 비웃던 하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당당한 품에 안겨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던 날 느꼈던 그 차가운 패배감이 뜨거운 승리의 환희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까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밟았던 너희 모두를 내 발밑에 무릎 꿇리겠어. 저녁 노을이 거실 깊숙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눈앞엔 더 화려하고 치명적인 욕망의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식 안주인으로 등극한 영숙.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자신을 무시했던 자식들과 하인들에 대한 피도 눈물도 없는 참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자를 구걸하러 저택을 찾아온 전 남편과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영숙의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극,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6장 권력의 왕관을 쓰다. 식모의 반란과 전 남편의 그림자. 안주인 선포가 있은 후 평창동 저택의 공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이 양반, 저 양반하며 함부로 부르던 하인들은 이제 제 발소리만 들려도 벽에 붙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며느리는 안방 근처에도 오지 못한 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숨죽이고 있었죠. 나는 가장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모 시절 내가 쓰던 낡은 앞치마를 보란듯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식탁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웃던 하우스 매니저를 불러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가계부와 열쇠는 내가 관리합니다. 불만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펜트하우스 사모님 시절 다져진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낮에도 내 손을 잡고 정언을 거닐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남은 생을 나에게 다 걸겠다고 맹세했죠. 나는 회장님의 서재에 앉아 그의 비즈니스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전 남편의 내조를 하며 익혔던 경영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내 영리함에 감탄하며 중요한 투자 결정까지 내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로부터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에 몰린 한 건설사 대표가 왕 회장님과의 면담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바로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전 남편 박 사장이었습니다. 나는 회장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를 집으로 직접 불러 면담을 진행하자고 말이죠. 회장님은 내 의도를 알아차린 듯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담 당일 나는 일부러 가장 화려하고 매혹적인 드레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내 목선에서 눈부시게 빛났고 입술은 피처럼 붉은 루즈로 칠했습니다.
전 남편이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는 회장님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엉거주춤 앉아있던 전 남편은 문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얼굴을 보고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영수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렸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우아하게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향해 나긋나긋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투자를 구걸하러 오신 그 박 사장님인가요? 인상이 참 믿음직스럽지 못하네요. 전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가 입은 드레스, 내가 차고 있는 보석, 그리고 나를 대하는 왕 회장의 극진한 태도까지. 그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아니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사가 넘어가면 전 정말 끝입니다. 그 가련한 모습이라니. 펜트하우스에서 나를 밀치며 주제 파악이나 해. 라고 외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는 그가 내뱉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박 사장님,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 없으니까. 왕 회장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비서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이 잡상인을 끌어내라. 그리고 이자와 관련된 모든 하청 계약을 해지하고 업계에서 발을 못 붙이게 조치해. 전 남편은 경비원들에게 팔이 붙잡힌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제발. 그의 비명 섞인 애걸복걸이 대문을 넘어 멀어질 때까지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15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았던 남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이제 내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왕 회장의 품에 기대어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창동의 노을은 강남의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아름다웠습니다. 전 남편을 완전히 파멸시킨 영숙.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왕 회장의 건강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며 저택엔 다시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유산을 노린 자식들의 파상 공세 속에서 영숙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확인하세요. 7장 최후의 성전. 흔들리는 제국과 안주인의 승부수. 전 남편을 처참하게 짓밟고 난 뒤에 쾌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묘해서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독해져야 하더군요. 전 남편이 끌려나간 자리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왕 회장님이 가슴을 움켜쥐며 제 어깨 위로 쓰러지셨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회장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고령에 따른 심장 쇠약이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뱉었지요. 회장님이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는 동안 평소에는 쥐 죽은 듯 조용하던 자식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를 대동해 안채를 점령하려 들었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쓰러진 게 다 제 탓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같은 여우가 우리 아버지를 꼬드겨서 진을 다 빼놓은 거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안 하셨으니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 그들의 눈에는 슬픔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남길 수천억 대의 유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미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날 때 법과 서류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배운 여자였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 저는 이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회장님과 함께 공증을 받아둔 유언장과 혼인신고서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밤마다 제 품에서 위안을 얻으며 속삭이셨죠. 내 자식들은 나를 돈으로만 보지만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려.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그분의 그 절실한 믿음이 제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자식들의 폐륜적인 행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가정부 출신 도둑년이라 모욕하며 유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했지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님의 주치의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도착했을 때 저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3개월 전에 저와 혼인신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저택과 계열사 지분의 상당수를 제게 증여한다는 유언 공증서도 여기 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며느리는 실성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당신들의 도박빚과 사치 행각을 모두 기록해 두셨더군요. 만약 상속 소송을 하겠다면 그 자료들을 검찰에 넘겨 증여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주는 대로 받고 물러날 건지 아니면 감옥에 갈 건지.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결국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 회장님의 빈자리를 지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보다 무거운 것은 신뢰이고 그 신뢰를 지탱하는 것은 치밀한 준비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단순한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실질적인 여왕이 된 것이지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저택의 서재, 회장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의자에 앉아 저는 창밖의 평창동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를 버렸던 세상, 나를 멸시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제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제 것으로 굳히는 승리의 마침표 말입니다.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영숙. 그녀는 평창동 저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나를 버린 전남편과 나를 하대하던 자식들의 비참한 결말, 그리고 영숙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화려한 노년의 삶까지. 마지막 회에서 그 통쾌한 피날레를 확인하세요. 8장 태양 아래 홀로 서다. 평창동 여왕의 화려한 피날레. 모든 폭풍이 지나간 평창동 저택에는 이제 깊고 우아한 평화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왕 회장님의 49제를 마친 뒤 저는 자식들과의 모든 법적 공방을 종결지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제게 달려들던 자식들은 제가 내민 방대한 횡령 증거와 탈세 자료 앞에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그들은 상속분 중 아주 미미한 조각만을 챙긴 채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이 저택에서 영구히 추방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저택 기둥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경호원들의 손에 들려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날 때 느꼈던 절망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형벌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거대한 성의 유일한 주인은 저 영숙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요리를 하거나 밤늦게 서재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다. 대신 수십 명의 고용인이 제 눈짓 하나에 움직이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자산관리사들이 매주 제 거실에 모여 저의 자산을 보고합니다. 식모 시절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혔던 굳은 살은 최고급 파라핀 테라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왕 회장님이 남긴 10캐럿짜리 에메랄드 반지가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길거리를 지나다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다가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가 되어 어느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였던 그 여자는 남편이 망하자마자 남은 돈을 챙겨 야반도주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병실 TV에서 제게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른 제 인터뷰를 보며 피눈물을 흘릴 상상을 하니 입가에 쓴 웃음이 아닌 달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안개가 걷히는 정원을 홀로 산책합니다. 회장님과 함께 거닐던 장미 덤불은 이제 제 손길 아래 더욱 풍성하게 피어났습니다. 가끔은 주방에 들어가 직접 차를 우려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을 음미하기 위한 저만의 우아한 의식입니다. 펜트하우스 사모님으로 살 때는 남의 시선에 갇혀 살았고 고시원 식모로 살 때는 가난의 공포에 짓눌려 살았지만 지금의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생각보다 길고 추웠지만 그 끝에서 만난 봄날은 눈이 시리도록 찬란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여자의 인생은 40에도 50에도 심지어 60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운명은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저는 이 저택의 가장 높은 테라스에 서서 서울 시내를 굽어봅니다. 저 멀리 강남의 80층 펜트하우스가 보이지만 이제 저곳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사랑과 증오를 넘어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이 자리가 바로 제 인생의 진짜 펜트하우스니까요.
오늘 밤에도 저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최고급 와인을 한 잔 따릅니다. 거울 속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밑바닥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쫓겨난 식모였던 저도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화양연화도 아직 오지 않았을 뿐 반드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식모에서 여왕이 된 영숙의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반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더 놀랍고 통쾌한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찬란한 역전승이 가득하시길 빕니다.